자, 오늘은 그 민법 총칙의 맨 마지막 파트인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법 총칙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반부는 법률행위, 의사표시, 요게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고, 후반부는 대리가 메인스트림이 됩니다. 대리 다음에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시험으로 따지고 보면은 4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나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법률행위의 부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도 충분히 배울 것이고 나중에 심화 강의나 문제풀이 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기초 강의부터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개변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 뭐냐? 부관이라는 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과되는 약관을 말한다 이겁니다. 약관이라는 건 미리 정해놓은 계약 조항 이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약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법률행위 부관에는 조건, 기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배워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부담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나 이런 거에서 이제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가 없고요. 조건과 기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뭐냐? 자, 의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건은 뭐만 외우시면 되냐면 요거만 외우시면 된다 이겁니다. 불확실한 사실. 그러니까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의 법률 효과의 발생 여부나 소멸 여부를 좌우하게 만드는 게 조건입니다.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 그러면 나중에 배울 기한은 뭐겠느냐?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발생 아니면 소멸 이거를 좌우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성부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있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요거는 자동차를 사주겠다. 증여의 의사표시입니다. 그죠? 증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합격을 할지 안 할지는 장래 일이고 그건 합격할지 안 할지는 내가 시험을 잘 봤느냐 여부에 따라서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건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조건은 법률행위 일부다. 그래서 당사자가 어떻게? 임의로 부과한 것이어야 돼요.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 임의로 부과한 것이고 법에 적혀있다. 조건과 비슷한데 법에 적혀있다. 이거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법정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조건의 종류를 보면 이것도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지 조건이라는 건 뭐냐? 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 여부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발생을 좌우하게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발생,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효과 발생입니다. 자, 정지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발생 여부를 좌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 조건 뭐겠습니까? 법률행위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하게 한다 이겁니다. 여기는 발생, 여기는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네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인데 자, 자동차를 사주겠다.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차를 사주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시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건 언제냐? 시험을 합격하면이에요. 그죠? 시험을 합격하면 그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는 정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 이거는 정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해제 조건은 뭐냐?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쵸? 조건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요 해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일단 효과는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자, 요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 자, 이렇게 의사표시하게 되면 내가 의사표시한 즉시 생활비는 매달 지급하게 돼요. 그러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를 끊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제 조건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약혼 예물의 성질이 있죠. 약혼 예물이 뭡니까? 자, 약혼이라는 거는 결혼을 나중에 혼인을 하겠다고 예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혼인을 할 것이라고 지금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건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약혼할 때 요즘은 뭐 약혼도 뭐 잘 안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TV 같은 거 보면은 재벌집 같은 데서는 약혼식도 막 호텔 같은 데서 하면서 서로 반지도 끼워주고 뭐 이렇게 그 케이크도 불 불고 뭐 하죠. 그거 할 때 반지를 서로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반지 주는 게 증여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지 돈 받고 주는 건 아닙니다. 증여다. 근데 이거는 조건이 붙은 증여래요. 뭐냐?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입장은 뭐예요? 자, 뭐뭐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증여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그죠?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제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또 증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의 효력 소멸이에요. 뭐가 조건이에요? 혼인의 불성립. 그러니까 일단 약혼 예물을 주게 되면 증여는 성립하는 겁니다. 일단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혼인이 파기가 됐어요. 혼인 안 하게 됐어. 그러면 그때는 증여의 효력이 그때 끝나는 겁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혼인의 불성립을 자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의미만 아시면 돼요. 수의 조건이라는 거는 이게 뭐예요? 의사를 따르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에 따라서 조건 여부가 좌우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멋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맘대로 내가 마음이 내키면 너한테 이걸 증여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뭐뭐이면이니까 조건이 붙은 거긴 한데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외부에 달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린 거다. 이게 수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수의 조건이 두 종류가 있는데 순수 소유 조건과 단순 소유 조건이 있는데 순수 소유 조건은 무효예요. 무효. 이건 뭐냐면 이 조건 성취 여부가 오로지 의사 표시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마음이 내키면 너한테 차를 사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조건 성취 여부 요거 마음이 내키면 이건 100% 누구한테 달려 있다? 의사 표시자한테 달려 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효다 이겁니다. 무효. 그런데 단순 수의 조건은 요런 당사자한테도 이렇게 달려있긴 하지만 외부적인 조건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 수의 조건이에요. 단순 수의 조건. 자, 내가 유럽에 가게 되면 시계를 선물하겠다. 이거. 자, 내가 가게 되면이죠. 내가 시계를 선물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들면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조건이 들어갔긴 한데 순수 소유 조건하고 다른 거는 객관적인 조건이 하나 붙긴 해요. 내가 유럽에 가게 되면 언제라도 자 내가 유럽에 가게 되면 시계를 사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 이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객관적인 조건 하나 이게 붙여져서 요 전체적으로 단순 수의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순수 수의 조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무효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은 저렇게 표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들이 비수의 조건이라고 불러요. 우성 조건, 이건 뭡니까? 우연에 따라서 조건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뭐 이런 거. 그럼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의사표시자한테 걸린 게 아니라 하늘에 걸린 거죠. 이거는 우성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혼성 조건은 저런 우연적인 것과 또 이 사람의 의사,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자, 당신이 갑과 결혼하면 뭐 이런 것처럼, 그죠? 누구의 의사와 객관적인 것들이 합쳐진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이에요.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다. 자, 법정 조건, 이거는 조건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법에 적혀 있다 이겁니다.
예컨대 뭐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 설립할 때, 예컨대 공익법인 같은 거 설립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설립하게 돼 있죠. 그런 겁니다. 저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불법 조건, 저거는 조건을 붙이긴 했는데 조건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예컨대 네가 내일 사람을 죽여주면 내가 1억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1억의 증여 의사표시가 있긴 하지만 네가 사람을 죽이면 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된 도급계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법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자, 이렇게 불법 조건이 부과된 계약이 있다. 의사표시가 있다. 그러면 그 조건만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주면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주면 요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억 주겠다는 것까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성조건. 기성조건은 요 한자만 보면 그런 거죠. 이미 기자의 이룰성자예요. 이미 이루어진 조건. 저거는 효명 모순이잖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인데 기성조건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당사자들한테는 몰랐을지 몰라도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조건은 성부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되는데 이미 조건이 이미 성립하고 있었다. 이거를 기성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기성조건. 자, 기성조건은 이 부분을 외우시면 돼요. 이 부분.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된다.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정지조건이라는 거는 그 조건 성취 여부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그렇죠? 효력 발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기성인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효력 발생이 좌우되는 게 이미 이루어졌어. 그럼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면 돼요. 그렇죠? 반면에 해제 조건인 경우는 뭐예요? 자, 이 조건이 완성되면 법률행위가 소멸. 근데 법률행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조건이 완성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소멸.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처음부터 효력 발생이에요. 나중에 기다리지 않아. 처음부터 쭉 효력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반면에 해제 조건이면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능조건. 불능조건이라는 거는 조건을 달긴 했는데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영원히 네가 목성에 가서 뭐 주거를 하게 되면 내가 뭘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목성은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럼 어때? 자, 기성 조건일 때는 요거의 반대입니다. 그죠? 자,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하게 되면 정지 조건이라는 건 효력 발생인데 조건 완성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인데 자, 아무리 기다려도 이 조건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영원히 무효지 뭐. 그죠? 정지 조건인 경우 무효고 반면에 해제 조건은 저 조건이 완성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건데 영원히 소멸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을 붙인다는 건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후속행위를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서 내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하는 행동은 안 된다. 뭐겠어요? 단독행위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의사표시자의 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가 결정되는 거죠. 단독행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건을 더 부과하면 더 불안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독행위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있겠죠. 뭐겠어요?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나 상대방이 오케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이런 거죠. 채무의 면제나 유증 같은 거 이건 상대방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익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 단독행위지만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만일에 상대방이 더 불안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걸 수긍하겠다. 그러면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신분행위 같은 거. 저거는 의사표시가 한 번 했을 때 완벽하게 OK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 입양을 하는데 조건을 붙여서 입양한다. 예컨대 입양을 하면서 네 IQ가 150이 넘으면 내가 입양하고 아니면 뭐 입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분행위에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조건 붙이는 게 안 돼요. 자, 어음수표행위 이거는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의제 이렇습니다. 이거 뭐예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뭐 그랜저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 술 한잔 한 다음에 약속을 해놨어요. 나중에 시간이 막 지나니까 증여의사표시 한 사람이 이러다가 얘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시험에 붙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험 당일날 얘가 못 가게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시험장에 못 가게 했어요. 이런 경우 얘가 만일에 시험에 붙게 되면 내가 자동차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그쵸? 시들 측에 반한 행동을 했다 이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 그죠?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걸로 나 시험에 붙은 걸로 간주하고 내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반면에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받을 사람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억지로 성취하게 했다. 그러면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야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해서 네가 조건을 성취한 거니까 이거는 조건 성취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뭐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부 법률행위는 자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내가 시험에 붙기만 하면 자동차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대를 하게 된다. 일정한 이익을 받을 기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 보호로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그렇죠?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침해하게 됐다. 그래서 그 기대권 있는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시험에서는 요게 많이 납니다. 적극적 보호 부분. 자,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납니다.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상속하거나 이렇게 보존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성질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이 가능해야 되는 거. 예컨대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거고 그죠? 상속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저 조문은 기억해 두세요. 자, 조건 성취의 효과. 자, 조건이 성취되거나 불성취되면 그 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그렇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근데 조건이 성취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률형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겠죠. 그렇죠? 그런 게 됩니다. 조건 성취가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야. 그러면 자, 조건이 성취된 날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당사자가 이거를 소급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조건 성취의 소급표 여부. 기본적으로는 소급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약속하면 그죠? 정지 조건이어서 자, 요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소급시켜서 효력을 발생하자 그래도 됩니다. 소급표 인정할 수 있어요. 조건에서는 당사자 자, 조건은 기본적으로 소급표 없다. 하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기한이라는 거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겁니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과 다른 거죠. 자,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기는 자, 확실한데 그 시점이 되면 효력 발생입니다. 이게 정지 조건하고 비슷하죠. 효력 발생의 시작이니까 시기, 종기는 효력이 쭉 발생하다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종기는. 자, 그렇게 되고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자, 확정기한이라는 건 앞으로 도래하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확정기한은. 예컨대 날짜를 딱 정해놓는 거죠. 예컨대
23년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확정기한이라고 부릅니다.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긴 하는데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불확정돼 있을 때. 예컨대 뭐 내년에 첫눈이 오면, 그죠? 내년에 첫눈이 오면 뭐 내가 너한테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첫눈이 오긴 오겠죠. 하지만 언제 올지는 정확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불확정기한 이렇게 불립니다. 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뭐 이거 뭐 불필요해요. 됐고요. 그 다음에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요것도 시험에 나는 거는 요겁니다. 요게 시험에 나요. 요거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상속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할 수 있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했어요. 그러면은 효력이 발생하겠죠? 예컨대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 종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 소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효가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특약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소급하는 걸로. 요게 조건과 다르죠. 자, 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죠. 하지만 기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약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효력을 소급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요거는 절대적입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납니다. 당사자 특약으로 기한도 뭐 소급시킬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이렇게 돈을 갚는 날을 1년 후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1년 동안이라는 기한을 내가 이익을 보는 거죠. 어떤 이익? 채무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자잖아요. 1년 동안이. 요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인데 기본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채무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 채권자만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쌍방 모두 갖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채무자만 갖는 경우가 일단 기본이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리고 기한의 이익을 1년을 가졌다. 1년 후가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거다. 중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죠. 이럴 때는 중간에 채권자도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갖는 경우다. 이렇게 봅니다. 쌍방이 모두 기한의 이익을 받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보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느냐? 자,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내가 이익 보는 거를 포기하겠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서 내가 이자를 내는 것처럼 채무자도 기한의 이익을 갖고 있지만 그 기한 동안에 이자를 받는 채권자도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럴 때는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일방 당사자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 사람이 포기하면 돼요. 의사표시로서.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그러면은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뭐 1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릴 때 그럴 때 내가 중간에 갚겠다. 그러면은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거 내죠. 그러니까 배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한의 이익 상실. 자, 돈을 빌리면서 1년의 기한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자를 안 내거나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와서 추심을 해버리죠. 이거를 기한이익 상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신용을 잃었다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고 곧바로 변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는 담보를 손상했거나 그렇죠? 담보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파산했거나 뭐 이렇게 된 때는 즉시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는 걸 보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한 도래의 효과가 생겨요. 그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기한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은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물권법이 되겠습니다. 물권법. 이 물권법은 우리 민법 전체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자, 요 도표는 매우 중요한 도표인데 요건 기본 강의할 때 좀 더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기초 강의니까 기초 강의에서는 단어 뜻, 의미, 용어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자, 물권은 뭐냐? 물권법. 그러면 물권에 대해서 규율한 법률. 이게 물권법이에요. 물권이라는 건 특정의 물건을 지배해서 얻는 배타적인 권리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채권이라는 거는 들어보세요. 채권이라는 거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자기, 부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채권입니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한테만 됩니다. 요게 뭐예요? 채권입니다. 물권은 내가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모든 사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 권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 그게 물권입니다. 배타적 권리예요. 배타적 권리. 그래서 물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권은 채권이 예컨대 내가 돈을 주고 누구한테 어떤 일을 시킨다. 그러면 내가 요 사람한테 그죠? 어떤 일을 시킨다. 그죠? 특정한 자기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돈을 주겠죠. 요게 채권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되는 겁니다. 채권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직접. 제3자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어떤 권리를 획득한다.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완전한 지배권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 물건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권은 절대권성이 있다 이럽니다. 상대권이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요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상대권이에요. 대표적인 상대권이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권이에요. 하지만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내가 내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만 특정하게 이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절대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성이라는 건 뭔가 중첩되거나 병렬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그 물건을 내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지배권을 제3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인 지배권을 딱 확보하고 있으면 나만 이 지배권이 있는 것이지 제3자는 별도의 나와 동일한 지배권을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물권은 양도성이 있다 이겁니다. 물권은 양도성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기본적으로는 채권은 양도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양도한다는 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구한다는 게 돼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은 양도성이 부정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양도성을 허용하는 채권 분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은 그렇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물권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지배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물권이라는 건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양도할 수 있다. 채권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자, 물권의 객체. 자, 전면적 지배권. 그죠? 이런 물건에 대한 지배권은 당연히 물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이라는 건 뭐냐? 민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체물, 그죠? 유체물은 액체, 기체, 고체 이런 것들을 다 유체물이라고 해요. 전기, 요거는 기체가 아닙니다. 액체도 아니고 그냥 제3의 우리는 물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기 이렇게 써놓은 거고 기타 자연력인데 무조건 자연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요거를 물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물권은 당연히 현존하고 특정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배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독립한 물건. 그래서 물건의 일부라든가 구성 부분은 원칙적으로 물권에 독립된 객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자, 요만큼은 누구 거, 요만큼은 누구 거, 이게 안 돼요. 하나의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지배권만 성립한다 이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본이 중요하다 이거죠. 기본은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물일권주의. 이건 뭐냐? 하나의 물건에, 일물일권이라는 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생긴다. 즉,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지배권만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종류의, 요게 중요해요. 동일한 종류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거죠. 요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자, 전면적 지배권을 딱 갖고 있어요. 이러면 내 지배권 하나만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지배권, 나와 동일한 형식의 지배권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요게 일물일권주의가 된다 이거죠. 자, 하나씩 보면 일물일권주의의 내용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연속하고 있죠. 그죠? 땅은 쫙 펼쳐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적도에서 지적을 나누죠. 그래서 지표를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구획을 합니다. 그 구획이 하나의 지배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죠. 하나의 각각의 지번마다 지배권을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배타적 지배권이 있다. 그러면 별도의 배타적 지배권이 안 돼요. 만일에 이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분필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분필 절차. 그러면 지배권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라고 봐요. 별개의 물건이어서 별개의 지배권의 대상이 됩니다. 자,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것도 지배권은 하나여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특별한 행위를 거쳐서 지배권을 각각 성립하게 할 수도 있다. 요거를 구분등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죠.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목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다. 그런데 토지의 일부인데 이 나무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 별개의 지배권의 객체로 만들 수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만드는 절차를 규정해 놨고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런 것들이 됩니다. 명인 방법이라는 건, 자, 나무가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새끼줄을 둘러치고 표말을 세웁니다. 누구의 소유다, 이 나무는 누구 소유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요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된 임목은 법에 의해서, 이 임목법에 의한 임목에는 될 수 있는 수종, 나무의 종류, 그리고 임목도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요건 판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판례로. 명인 방법의 모습은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죠. 쭉 적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판례에서는 새끼줄을 둘러치고 이 목책을 세움으로써 거기에다가 묵설을 하는 거죠. 누구 소유다, 여기에 있는 수목이나 농작물은 누구 소유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관습법이 있답니다. 근데 실무에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있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목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는 건 농작물이에요. 농작물은 기본적으로 오래 사는 나무도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데, 뭐 1, 2년 사는 농작물은 당연히 토지의 일부죠. 이게 기본이긴 한데, 근데 판례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걸 놓습니다. 이게 뭐냐?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내가 경작료를 낸 다음에 뭐 농작물 심었다. 그럼 그 농작물은 내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남의 땅인데 내가 무단히 여기에다가 콩을 심은 거예요. 콩을 쭉 한 1000평을 남의 땅인데 허락도 안 받고 무단히 싹 식재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 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이 콩도. 그러놓고 그 콩값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받으면 돼요. 콩 재배한 사람이. 이게 원칙으로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안 보고 그냥 경작자, 무단히 경작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했다 하더라도 경작한 입도 이거는 벼에 대한 건데 보통 1년생 미만의 그런 농작물은 다 포함됩니다. 뭐 옥수수, 콩, 벼, 뭐 이런 거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요. 1년생. 그래가지고 콩이나 뭐 벼가 다 익어가지고 곧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 경작자 소유랍니다. 경작자 소유. 경작자가 파가해도 돼요. 그러면 만일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콩밭을 갈아엎었다. 선괴죄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이렇게 훼손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물권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